이번 시간에는 디자인과 소비 심리 파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 심리학이라는 분야가 디자인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분야가 이 디자인 영역에 여기저기에 적용이 되는지를 쭉 살펴봤어요. 특히 이제 뭐 공학 심리학,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디자인 요소들과 또 사용자의 행동, 마음 상태 이런 것들이 다 디자인 할 때 다 고려가 돼야 되는 요소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소비 심리, 즉 소비자의 심리죠. 어, 디자인은 이 소비 심리라는 것과 또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짧은 동영상 하나를 좀 시청하도록 하겠는데요. 이 프로덕트 디자이너인데 미국 유학을 하고 미국에서 디자이너, 프로덕트 디자이너로 취업을 한 친구가 얘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보시고요. 제가 심리학을 통해서 제일 인상 깊게 배웠던 거는 아무래도 제품을 쓰는 반대편에 있는 그 분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이모션과 환경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 많이 배웠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미국에서 디자인하고 있는 이근배라고 합니다. 매일매일 열심히 배우면서 모든 것들을 흡수하려고 하고 누구보다 열정이 강한 신생 디자이너입니다. 회사마다 디자인에 접근하는 방법이 매우 다르고 그거에 따라 디자이너들이 그거에 적응하는 방식과 적응하면서 학습을 하고 이제 제품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매우 다른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생각하는 미래 디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고요.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자면은 데이터를 가지고 그거를 정확히 해석을 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최대한 이제 유저 리서치도 하면서 그 실험 정신을 많이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디자이너가. 예전에는 뭐 심미적인 거나 아니면은 멋있는 거, 머신 인터랙션이나 좀 툴을 잘 사용하는 디자이너들이 아무래도 제가 학생 때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잘하는 디자이너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조금 더 문제에 접근을 빨리 하면서 팀원들을 이끌어가면서도 어, 데이터를 좀 더 잘 보면서 그런 걸 해석하고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디자인들을 아무래도 빨리빨리 만들어내는 디자이너도 뛰어난 디자이너라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 프로세스 중간중간에서는 손도 빨라야 되는 동시에 좀 생각의 전환이 빨리빨리 돼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되게 큐리어시티라고 그러죠. 되게 호기심도 많은 상태에서 자신의 제품을 좀 더 그 당시에 있는 문제를 직면하기보다는 미래에 우리 제품이 어떤가 라는 것도 생각을 꾸준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처음에는 기계공학으로 시작을 했는데 학부를 제가 2년 후에는 이제 심리학으로 바꿨거든요. 근데 이제 심리학을 졸업하고 나서 어떤 거를 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한 상태에서 심리학으로 갈 수 있는 방향들을 여러 가지를 고민해 보다 보니까 디자인이라는 게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디자인을 어떻게 해서 심리학을 통해서 할 수 있는지를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인간 컴퓨터 공학, 인간 컴퓨터 상호작용 이렇게 많이 찾아봤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조지아텍에서 석사를 취득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취직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은 시간 관리를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전략적으로 뭔가 준비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타임라인을 석사 2년 동안 나눠서 봐서 내가 1학년 1학기 때는 어떤 걸 해야 되는지,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회사에서는 어떤 인재상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는지, 그리고 제가 가고 싶은 회사에 취직한 사람들의 포트폴리오는 어떤 식으로 정리되어 있고, 그 사람들의 배경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정보를 많이 습득하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그런 방식들을 통해서 많이 얻은 정보를 저만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저는 멘토십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배웠던 것들을 아무래도
주위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주고 그러면서 저도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런 친구들과 아니면 모르는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제가 심리학을 전공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픽업을 하죠. 뭐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구나. 뭐 디자인할 때도 유저들이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는 동시에 그런 걸 통해서 많이 혼자만의 그런 되게 세티스팩션을 많이 느끼는 것 같고요. 지금도 되게 그런 걸 많이 하고 있어요. 강연도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 인터뷰도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 글도 많이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서든 제일 중요한 거는 실제로 제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다시 돌아와서 시간 관리가 저에게는 참 중요한 스킬셋인 것 같아요. 그리고 프로젝트를 하는 동시에도 작은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되게 빨리 끝나는 경우도 있고 쉽게 디자인을 빨리빨리 해서 내보내는 경우가 있는 것도 있지만 비전을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나 좀 더 오래 걸리는 프로젝트들은 그런 마일스톤들을 최대한 정리를 많이 하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하면서 같이 이끌어 나가는 어프로치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디자이너들의 스킬셋 중 제 생각에는 뭐 다른 직종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시간 관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시간 관리 안에 속에 있는 수많은 작은 스텝들이 나의 디자인 방향성을 좀 더 의미 있게 할 수 있게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익스플로레이션을 할 수가 있잖아요. 디자인을 할 때 옵션 A, 옵션 B 뭐 여러 가지를 줄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 그게 과연 필요한지 그걸 먼저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주위에 있는 팀원들을 먼저 방향을 얼라인 시킨 다음에 의미 있는 디자인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생각하면서 자기가 정리를 잘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주위의 친구들이 저한테 멘토십을 왜 하냐고 많이 물어봐요. 대부분 물어보는 것들이 너의 소중한 시간에 그걸 쪼개서 하면은 그거에 대한 ROI라고 그러죠. Return of Investment가 나오는지 아니면은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많이 도움을 줘도 연락도 안 오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제일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는 정보들을 커피 앤 페이스트가 다른 사람한테 똑같이 물어보는데 대답을 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분명히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석사를 처음 알아보고 디자인을 처음 접했을 때 링크드인이나 아니면은 이제 콜드 이메일이라고 하죠. 이메일을 보내면은 아무리 이제 좀 열심히 이메일을 크래프트해서 보내도 대부분 90% 정도 이상 사람들이 대답을 오지 않았어요. 불행하게도 그때는 대답을 해주는 사람도 많이 없었고 그 대답을 해주는 사람에 대해서는 정말 고마웠어요. 그런 기분을 가지고 제가 만약에 나중에 취직이 되고 나중에 나한테 사람들이 리치아웃이 오면은 나는 꼭 대답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이제 사명감을 갖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아무래도 석사를 갔었으니까 그 석사에 지원하는 사람들 연락이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그 연락 오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뭐 석사를 어떻게 지원하는지 막 이런 얘기들 시작하다 보니까 오버래핑 되는 정보들이 되게 많아서 처음에는 그거를 막 노트에 적어놨었어요. 그래서 쉽게 그런 똑같은 질문들이 오면은 복사해서 붙여줘가지고 이제 좀 정보를 알려주고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나를 모르는 사람들은 나한테 어떻게 연락을 할까라는 고민에 시작해서 글을 쓰게 됐어요. 그래서 석사에서 내가 배운 점들 이런 것들을 공유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인턴십도 하면서 그 인턴십에 대한 경험담도 얘기를 많이 하게 되고 지금은 취직을 했으니까 취업에 대해서 조금 더 학생들한테 도움을 주거나 그런 팁들을 많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친구들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었어요. 너의 그 도움을 통해서 너의 인사이트를 통해서 내가 인터뷰 때 이런 성공 신화가 있었고 정말 고맙다라는 얘기를 함으로써 제가 이제 소름도 돋고 막 되게 기뻤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런 도움을 준 친구들이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에어비앤비나 뭐 다른 회사들에 많이 있어요 지금. 또 그 친구들끼리 서로 알더라고요. 제가 그 구글이나 이런 데 좀 놀러 가고 싶을 때 거기에 있는 회사에 일하는 분위기는 어떤지 좀 궁금할 때 쉽게 제가 거꾸로 리치아웃을 해서 인사이트를 많이 얻는 경험이 있거든요. 선의의 도움을 통해서 그런 네트워킹이 자연스럽게 되는 걸 보면은 되게 뿌듯하기도 하고 내가 정말로 나만의 커리어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같이 가면서 이렇게 조금 더 넓혀가는 게 되게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강연도 좀 하고 글도 많이 쓰는 분야가 공감이라는 부분인데요. 영어로는 이제 empathy라고 그러는데, 공감이 어떤 제품을 디자인하는지, 그리고 어떤 유저를 상태로 디자인하는지에 따라서 되게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좀 더 자세히 드리자면, 제가 심리학을 전공을 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많이 물어보는 게, 심리학을 배운 게 디자인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은 심리학을 어떻게 적용을 해서 디자인 프로세스에 이제 그걸 살리는지를 많이 물어보는데, 제가 심리학을 통해서 제일 인상 깊게 배웠던 거는, 아무래도 제품을 쓰는 반대편에 있는 그 분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이모션과 그 사람들의 비헤이비어와 그 사람들이 있는 그런 환경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디자인을 할 때 공감이라는 걸 되게 중요시하는데, 제가 많은 공감을 쌓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유저 리서치를 이제 리서처랑 같이 따라가거나, 아니면은 제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근처에서 조용히 지켜보면서 그 사람들이 우리 제품 말고도 어떤 제품을 쓰는지, 그 사람들의 일하는 환경은 어떤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또 다른 툴을 쓰진 않는지, 이런 것들 되게 많이 관찰을 하거든요. 이제 디자인 프로세스에 보면은 어떤 회사들은 유저 리서처들이 그거를 이제 리드를 해서 인사이트들을 많이 팀에게 공유하는 경우가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 많이 따라가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관찰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죠. 이제 뭐 페이셜 익스프레션이나 뭐 그런 게 엄청 크진 않지만, 뭐 얘기하는 그런 방식이나 다른 제품을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서 이런 제품이 이런 게 좋다, 이런 미세한 것들을 캐치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그게 말로는 쉽지만은 자기 제품에 대한 바이어스도 많고 되게 듣고 싶은 정보만 들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심리학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런 것들만 들으려고 하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리스크를 알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배운 거를 토대로 거기에 적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감에 대해서 되게 중요시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거를 통해서 제품의 성공을 많이 맛을 봤었어요. 공감 말고도 제가 요즘 생각하는 미래 디자인이라는 생각하는 방식인데요. 데이터를 좀 이해하고 데이터를 통해서 디자인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뭐 다른 친구들도 요즘에 얘기의 화두가 그런 데이터 인포럼 디자인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뭐 전환율이 낮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이 전환율이 왜 낮은지를 파악을 먼저 해야 되는 게 급선무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유저 리서치를 통해서 밝혀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유저 리서처의 뭐 시간에 그거를 리서치를 할 수가 없다거나,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최대한 어디에서 사람들이 제일 문제를 겪는 경우가 많은지 이런 것들을 많이 분석하려고 하는데, 요즘에 제가 하려고 하는 방식들은 그런 가설들을 많이 수립을 해요. 왜 이 전환율이 낮은지에 따라서 가설들을 뭐 최대한 강한 가설들을 세네 가지를 한다면, 그거에 따라 디자인을 최대한 시그널을 빨리 받을 수 있는 디자인을 많이 만들어내죠. 그래서 그 디자인이 비주얼리 뭐 인터랙션으로 통해서 이렇게 펄리시된 디자인이 아니라 쉽게 시그널을 받을 수 있고 리스크가 최대한 적은 디자인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해서, 그걸 통해서 통계적으로 좀 확실한 결과가 나온다,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디자인을 좀 더 이터레이션을 통해서 펄리시를 해서 내보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6개월짜리 프로젝트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즉각 반응해서 실험을 통해서 그로스를 하는 경우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뭐 그런 문제점뿐만 아니라, 사실은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테스팅할 때 처음 끝까지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쉽게 어떻게 시그널을 받을 수 있을지를 팀원들끼리 많이 고민을 하고, 그거에 따른 실제로 지금 쓰고 있는 유저들한테 나쁜 익스피리언스를 주지 않는 한에서 좀 빨리빨리 익스페리멘트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데이터를 확실한 가설을 수립하고, 그거에 따른 맞는 데이터를 이해하면서 그 데이터를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이해하려고 하는 정신,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뭐 그렇게 경험이 많지 않아서 좋은 디자이너는 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제가 겪은 바로는 멋있는 거를 만들어내고 좋은, 뭐 누구나 아는 제품을 만들어내는 게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는 사람이 뛰어난 디자이너가 아니라, 그 팀원들이랑 같이 협업을 하면서 그 마일스톤을 잘 세우고, 그거에 따른 그 디자인을 만들어냈을 때 그 미팅룸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내가 했던 디자인의 히스토리를 알고 내가 정확히 하려는 부분이 어떤 것인고, 그리고 디자이너로서 내 디자인을 설명을 할 때 다우트가 없어야 되는 것 같아요. 왜 내가 이쪽으로 디자인 방향성을 했고 왜 이런 디자인 프로세스를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 능숙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뛰어난 디자이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들마다 일하는 분야가 다르고 일하는 제품들이 다르고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분야에 따라서 자기가 겪어온 자기가 봐왔던 뛰어난 디자이너들이 다 달라요. 얘기를 해보면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비주얼이나 인터랙션 디자인에 되게 중요점을 많이 두는데 아무래도 빨리빨리 디자인하는 경우가 많고 그런 실험 정신을 많이 갖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즈니스도 많이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적절한 밸런스를 많이 찾으면서 내가 부족한 부분들을 즉각 찾아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 팀은 내가 하고자 하는 디자인과는 방향이 달라 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른 팀으로 옮길 수도 있지만 거기에도 사실은 배울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좀 가능성을 많이 열어두고 팀의 컨트리뷰션을 되게 많이 하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엔투엔드 플로우를 막 펄리시해서 멋있게 보여줄 수도 있지만 효율적으로 좀 방향성을 많이 잡으려고 하고요. 주위에 같은 뭐 UX 리서처나 뭐 엔지니어 이런 사람들이 최대한 소통을 많이 하면서 불필요한 시간들을 많이 잘라내고 그 불필요한 디자인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그래서 최대한 의미 있는 인텐셔널한 디자인을 좀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무에서 디자인을 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길게는 뭐 10년이나 아니면 짧게는 뭐 4, 5년까지도 실무에서 디자인을 해보고 싶고요. 데스크탑뿐만 아니라 모바일, 길게는 AR이나 VR, IoT나 이런 것도 경험해보고 싶고, 그 분야에 꼭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디자인을 한다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리고 꼭 그 분야에 옮겨가려고 하면은 그 분야를 꼭 알고 있고 그 분야에 사용하고 있는 툴을 알고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도 하진 않아요. 뭐 프리레퀴시트라는 게 있긴 하겠지만 그 분야에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뭐 툴이나 스킬셋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디자인이라는 게 그때그때 툴도 많이 바뀌고 방향성도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때 배워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일단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 5년이나 길게는 10년까지는 실무에서 일을 하고 싶고 매니저 역할도 한 번은 경험해보고 싶어요. 제가 멘토십이나 이런 걸 되게 즐겨 하다 보니까 제가 디자인 경험을 많이 가지고 매니저 위치에 됐을 때 다른 디자이너들을 좀 더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런 위치가 되려면은 아무래도 실무에서 경험도 많이 쌓아야 되고 제가 자랑스럽게 내세울 수 있는 제품들도 여러 개 만들어 가야 되고 좀 더 다양한 디자인 프로세스도 겪어보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경험을 많이 쌓고 있긴 하지만은 5년 후, 10년 후의 미래를 생각하기에는 뭐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지만 너무 먼 미래다 보니까 지금에 집중하는 경우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지금에 최선을 다하면 뭐 한 달 후, 6개월 후, 1년 후 차츰차츰 이제 길이 열릴 것이다, 뭐 기회가 생길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디자인을 되게 중요시하고 좀 선두에 있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트렌드에 대해서도 되게 가깝게 보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도 한 달에 한두 번쯤은 제 미래에 대해서도 생각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멘토십을 하면서 질문을 많이 받는 게 있는데 대부분의 많은 질문들이 이제 학생들이나 뭐 한국에 있는 분들이나 근처에 있는 회사에 저 같은 레벨에 있는 디자이너들이 많이 질문을 하거든요.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는 디자인 프로세스가 이런데 너 같은 경우에는 어떤지 이런 식으로 많이 질문을 하거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에 회사들이 너무 많고 그 안에서 있는 디자인 역할들이 되게 많이 달라요. 그래서 디자인 프로세스가 뭐다라고 설명을 정확히 하기보다는 저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제 그 회사나 그 팀 안의 디자인 프로세스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이제 좀 더 적응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자기가 필요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많이 배우고 내치는 그런 스킬셋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졸업을 하거나 뭐 학생들이나 이런 경우 보면은 좀 선입견을 가지고 회사에 들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 더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아니면 좀 더 디자인에서 좀 광범위하게 생각을 하시고 자기가 일하는 분야에는 이렇구나, 다른 분야에서는 이런 식으로도 디자인을 할 수가 있구나,
뭐 얘기를 하다 보면은 서로 겪는 것도 다르고 디자인하는 방식도 되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하면서 아 저런 식으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구나 이런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게 조금 더 건강한 것 같습니다. 예, 잘 보셨죠? 조금 동영상이 길어졌는데, 제가 왜 이 영상을 보여드렸냐면, 이 심리학이라는 분야가 디자인에 여기저기 많이 접목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친구가 되게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학부에서 공학을 2년 동안 전공하다가 심리학으로 전환을 하고 다시 또 대학원을 휴먼 인터랙션이라고 하는 쪽으로 석사 과정을 마치고 결국은 이제 디자이너로 취업을 한 거죠, 취직을. 그래서 이 친구가 마지막 이 장면에서 얘기하는 게 디자이너라면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히 해석을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유저 리서치도 하면서 실험 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런 얘기로 이제 아마 인터뷰를 마친 것 같아요. 사실 그 디자인을 하는 것이 소비자가 쓰는 제품을 디자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디자인하는 대상 자체가 다 소비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소비재란 말이에요. 물론 뭐 더 시설물도 있고 뭐 다양한 제품군들이 있는데 아무튼 사람이 쓴다라는 것은 뭐 당연한 얘기겠죠. 사람이 사용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용자들, 소비자들이 어떤 심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소비를 하고 어떤 상황에서 사용을 하는지 그리고 이제 소비자의 욕구는 어떤지 소비자의 감정은 어떤지 아까 인터뷰하는 도중에 그 친구가 관찰을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어떤 제품을 어떻게 쓰는지 또 다른 경쟁사 제품들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런 것들을 유심히 관찰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비 심리라는 것도 디자이너가 디자인하는데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이고 또 알아야 될 분야라고 생각을 해요. 소비자의 구매 행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디자인에는 다른 무엇보다 심리학이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디자인이 소비 심리학과 밀접한 협력 관계를 이루고 있고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를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디자인은 분석과 정책 그리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정책과 계획 속에는 심리학적으로 소비자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안목과 방법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람이 사용하는 도구, 즉 제품을 디자인하는 인더스트리얼 디자이너들은 소비자들이 무엇에 관심을 보이고 무엇을 좋아하는지와 같은 소비 심리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오늘날에는 기업과 상품 그리고 소비자가 한 울타리 속에서 같은 목소리로 같은 색깔을 내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 많이 연구되고 있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조사에 의한 그걸 이제 유저 리서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조사에 의해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고 그 효과를 측정하는 등의
수량적인 작업이 많이 이루어진다. 아까 그 친구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디자인에 반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수량적인 작업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상품의 개발에 있어서는 소비자의 심리가 훨씬 더 비중 있게 다루어져야 하며 면밀히 검토되어지고 분석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자인과 소비 심리라는 것은 아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특히 제품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의 심리학의 역할이 무엇일까를 한번 좀 살펴보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품을 개발하고 만들어내는 작업에서 목표와 평가를 배제할 수 없으며 디자인을 평가하는 데는 굿 디자인이라는 개념이 적용된다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앞에서 그 굿 디자인이 갖춰야 될 몇 가지 조건들, 그런 요소들을 쭉 살펴본 적이 있죠. 굿 디자인의 배경에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계획과 설계, 목표가 있기 마련입니다. 특히 좋은 디자인은 욕구의 만족, 또 긴장의 해소, 또 행동의 용이함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심리학적인 조건을 다 갖추고 있으나 좋은 디자인을 결정하는 조건으로 모두 심리학적인 것만을 들 수는 없다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심리학적인 요소가 갖춰져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다 인정하지만 무조건 심리학적인 것만을 가지고 좋은 디자인을 결정하는 조건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디자이너가 쓰는 재료 또는 표현상의 조건이나 안전성, 내구성, 가격 등등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심리학적인 것 이외에도 디자이너는 여러 가지, 그죠? 원재료, 재료, 표현상의 조건, 안전성, 내구성, 그런 어떤 제품 개발을 하는데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좋은 디자인을 위해서는 기업에서 만들어낸 제품이 생활 속에서 어떻게 쓰일 것인가 하는 기업, 제품, 그리고 생활의 연결 속에서 효과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실제 실생활 속에서의 그 제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것과 관련된 부분들을 이런 기업, 제품, 생활의 연결 속에서 구체적이고 효과적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디자인은 인간이 생활함에 있어서 편리함이나 쾌적함을 주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나 욕구를 분석하고 그 조건들이 함께 조형화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심리학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어떻게 보면 생활에 있어서의 편리함, 생활에 있어서의 쾌적함을 주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나 욕구, 이건 당연히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에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욕구 분석이라는 건 아주 필수적인 작업이 되겠죠. 그런 조건들과 함께 조형화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당연히 심리학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매년 개최되는 그 세계 유명 모터쇼라는 것들이 몇 개 있죠. 그죠? 거기에 가보면 각종 첨단 기술의 자동차들이 아주 높은 인기를 끌고 있어요. 물론 그런 자동차들은 디자이너가 만들어낸 아이디어의 산물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일반 사람들이죠. 대중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단순한 멋진 제품이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멋진 제품만 가지고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즉, 주 타겟 중에서 자기 회사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층의 감성과 욕구는 어떤 것이며, 실제로 시장에서 상품을 구입하면서 돈을 지불하는 사람들의 구매 심리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또 그 사람들의 생활 문화와 생활 문화의 패턴, 트렌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경쟁사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등등의 여러 가지 측면에 해당되는 사회심리학적인 전략이 포함되어야 소비자들로부터 인정받는 좋은 제품이 나오게 되고 완벽한 디자인으로서도 가치를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제품 사용자들, 그 고객들의 감성과 욕구라는 것도 파악을 해야 되고, 돈을 지불하는 사람들의 구매 심리가 어떻게 작용하고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 생활 문화의 패턴, 트렌드들은 또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요즘은 특히 그 변화의 주기가 매우 짧아지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눈여겨봐야 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그런 소비 트렌드들, 그런 것들도 다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디자인 작업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그렇게 해야만 비로소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충분한 경쟁력을 갖춘 제품을 탄생시킬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좋은 것은 누가 봐도 좋아 보이기 때문이에요. 좋아 보이기 마련이죠. 사람들은 그 물건을 살피게 되고 나아가서 마음속의 문을 열게 되는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 마음의 문을 따라 들어갈 때 누리는 심정이 바로 즐거움이요 만족일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은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의 문을 열어서 사고 싶은 물건과 멋진 대화를 하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어야 한다. 디자인이 그렇게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된다. 그 제품을 본 사람이 자기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물건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소비자의 주의를 끌어야 되는 거죠. 주목을 이끌어야 되고. 그죠? 그래서 디자인 하는 데 있어서도 그 고객층, 주 타겟이 누구고 또 사용자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정확히 분석을 해야겠죠. 관찰도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디자인과 심리학의 관계라는 것은 뭐 우리가 앞서서 쭉 공부한 내용들도 다 디자인과 심리학이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내용을 다 공부를 해왔어요. 심리학은 의식과 행동을, 사람의 마음과 행동을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지각, 기억, 인지, 판단, 추리 영역에 걸쳐서 사고의 문제와 인격의 유형,
그리고 정신의 발달의 영역까지도 수많은 연구들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늘날 산업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인간공학 및 산업심리학과 같은 분야를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디자인 분야는 심리학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산업혁명 이전에는 창작에 종사하는 일은 그 개개인의 예술적 의욕을 충족시키는 것을 더 중요시 해왔어요. 디자이너라는 개별적 직업이 생겨난 현재는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아름다움과 동시에 사용에도 편리한 생산성이 높은 디자인이 요구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 창작에 종사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예술적 의욕을 충족시키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었다는 거죠. 특히 현대의 공업화 사회에서는 디자인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경제 전반에 걸쳐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많은 대기업들도 디자인 관련 연구소들을 앞다투어서 만들고, 뭐 삼성 같은 경우는 디자인 아카데미, 자기네가 디자인 교육을 2년 정도 자체 내에서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스쿨이죠. 디자이너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기네 계열사에, 여러 다양한 계열사에 디자이너로 취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 스쿨도 가지고 있고, 이건희 회장이 디자인 경영이 매우 중요하다. 모든 제품에 이 디자인의 중요성을 강조한 부분이 있고, 실제로 각 계열사에 있는 경영진들을 이태리에 있는 밀라노에 다 모이게 해서 디자인의 중요성을 강조한 회의를 열기도 했어요. 그게 벌써 뭐 90년대 중후반 정도니까 꽤 오래됐죠. 그 이외에도 LG도 그래서 디자인과 관련된 뭐 연구소도 만들고,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마찬가지죠. 디자인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은 모든 기업의 CEO들이 다 공감을 가지고 얘기들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디자이너의 역할이라는 건 무엇일까? 오늘날 디자인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수백만 명이라고 추산되고, 매년 수십만 명의 디자이너가 새롭게 탄생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다수의 디자이너는 크리에이터 그룹으로 분류되어 보다 좋은 디자인을 위해 서로 협력해 가면서 팀워크 작업을 하고 있으며, 훌륭한 디자이너의 적성으로서는 팀워크를 원활하게 하는 성격이 요구된다. 아까 앞서서 본 그 영상에서 등장한 그 친구도 팀원들과 공유를 하고 팀원들과 팀워크 작업을 잘할 수 있게 노력을 한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디자이너는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팀워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성격, 원만한 성격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또 디자이너를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과학자나 화가, 조각가 등과 별로 다를 바가 없지만 행위나 결과물이 목적이나 용도에 적합해야 한다는 점에서 화가나 조각가들과는 다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화가나 조각가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냐. 자기가 만족스러운, 자기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자기가 어떤 것을 창조해내는 거에 더 목표를 두고 있어요. 하지만 디자이너들이 디자인하는 제품과 관련된 디자인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 제품의 사용자들이 어떤 목적이나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거죠. 하지만 디자인에서도 색상, 형태, 질감, 공간 등의 조형적인 면을 중요시하는 것은 순수 미술에서 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지만 디자이너에게는 디자이너로서의 디자인 센스, 즉 감각이 더 요구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자이너는 인간이 필요로 하는 요구 조건과 생활 속에서 사물이 어떻게 기능하는가에 따라서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을 각기 다 달리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 결과로 차별화된 좋은 디자인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결국은 인간이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요구, 그들의 요구 조건과 또 생활 속에서 내가 디자인한 제품이 어떻게 기능하는가에 따라서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을 달리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창조하고 창작하는 것과는 확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디자인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심리학적인 데이터라고 할 수 있어요. 아까 그 친구도 자꾸 유저 리서치, 그리고 자기가 관찰한 거, 뭐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들은 거, 하여튼 데이터 분석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디자인은 회화, 조각과는 달리 개인적인 이미지를 정착시키는 것이 아니고 창조적인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실용화시키고 조형화시키는 작업으로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표현하다 보면 지각심리, 소비심리, 창의성 심리, 광고심리 등 여러 가지 심리학의 분야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거기에서 나온 이론들을 조형적으로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심리학 분야의 이론들도 지식들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디자인된 결과물을 보더라도 당연히 색채, 질감, 공간, 움직임 등의 조형적 요소에 있어서 인간의 심리학적인 데이터가 기본 바탕에 깔려 있어야 하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뭐 어쨌거나 우리들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받아들여지고 수없이 많은 소비자들에 의해서 평가되고 검증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그러니까 어떤 제품을 디자인하는데 무엇으로 만들고 어떤 색상으로 꾸밀 것이고 그 재료의 질감은 어떤지, 그리고 공간적인 측면, 그 움직임, 이런 것들과 관련된 인간의 뭐 지각심리, 뭐 소비자심리, 광고심리, 이런 창의성 심리, 창조심리, 이런 것들이 다 인간의 심리학적인 데이터들이죠. 그런 것들을 당연히 기본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소비자들이 결국은 그렇게 만들어진 것들을 사용하면서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그것이 정말 좋은 디자인으로 만들어진 것이냐 하는 것은 소비자가 판단을 하는 것이에요. 인간의 행동은 환경, 사물, 사람이라고 하는 외부의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데,
이 외부의 자극을 인지하고 평가하는 것에 의해서 인간의 행동이 결정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정신활동으로는 평가, 추리,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인식되고 있으나 시각활동에서는 그다지 인식되는 일은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인지심리학 분야에서 이제 우리가 다루는 내용인데, 또 게다가 의지, 편견, 취향을 가지고 또 행동 전체에 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시각의 경향은 광고 심리학이나 광고의 과학적 연구에 자주 적용되고 있는 거죠. 왜? 광고물들은 다 시각적으로 보잖아요. 물론 시청각, TV 광고 같은 경우는 다 시청각적인 요소가 다 작용을 하니까. 하지만 아무튼 많은 그 인쇄 디자인 뭐 이런 것들 다 시각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광고 심리학이라는 분야, 광고의 과학적 연구에 매우 자주 적용되어 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활한 디자인 활동을 위해서는 시각 커뮤니케이션의 진행과 그에 따른 인간 생활 속의 시각화 경향과 태도를 분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데이터로 디자인에 활용되고 적용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 광고 심리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좀 설명한 부분에 혹시 궁금한 점이나 또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문 코너에서 좀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